안녕하세요. 로앙TV의 올팽입니다. 첫 영상 게스트로 제 아는 지인이자 형님 이혁수 항해사님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18학년도에 한국해양대학교 해사글로벌학부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이제 미츠오스크라인 MOL LNG에서 지금 3등 항해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혁수라고 합니다. 박수. 휴가 중이셔서 네. 저랑 같이 밥 먹을 겸 이렇게 영상까지 찍게 되었는데, 일단 본인이 하신 업무가 아무래도 항해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이제 배에 있잖아요. 배에 그 바다 위에서 일을 하시는데, 배에서 본인이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뭐 항해사라는 직업이 되게 어찌 보면 익숙하지 않은, 좀 평범하지 않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업무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뭐 직급별로 많이 다른데, 기본적으로 항해사가 하는 일은 당연히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항해를 하는 일이고요. 마치 선박에 눈이 되어서 이제 안전하게 짐을 옮기고 화물을 옮기고 이제 목적지까지 선박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항해를 할 때 이제 주로 브릿지라고 선교라는 곳에서 당직을 서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1, 2, 3등 항해사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3교대로 돌아가면서 4시간씩 이제 당직을 서는 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통적인 업무로는 화물 작업이 있는데요. 사실 화물 작업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여기서 보시면 뭐 물류 관련된 해운이나 물류 관련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걸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BL이라는 거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화물이 이제 선적이 됐을 때부터 내릴 때까지, 그러니까 실었을 때부터 내릴 때까지 이제 책임을 규정하는 약관이 있습니다. 그 약관에 따라서 항해사는 사실 배에 화물이 올라왔을 때부터 이제 그 화물의 그 훼손과 멸실에 대한 책임이 생기게 되고요. 이제 주로 항해사가 그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역을 하거나 또는 항해를 할 때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이제 작업을 진행하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겠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급별로도 업무가 또 다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항해사들이 하는 업무들이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3등 항해사니까 3등 항해사는 주로 이제 화재 진압 장비, 뭐 예를 들면 소화기 네. 또는 뭐 이제 고정식으로 된 소화 장치들이 있습니다. 드라이 파우더나 뭐 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저장돼 있는 탱크들도 있고 관리할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주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걸 이제 그 자리에서 시정을 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하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이제 공문을 써서 서비스 엔지니어를 소개한 다음에 그것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소화 장비 관리, 그리고 인명 구조 장비, 예를 들면 뭐 이제 라이프 자켓, 라이프 보트, 라이프 래프트 같은 것들, 이제 물론 관리를 하지만 책임 소재는 수석 항해사에게 있고요. 수석 항해사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진행하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입출항 수속 서류를 쓰는 거고요. 예를 들면 선박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한 나라로 입항을 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할 것도 있고, 이제 출입국 수속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된 이제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이제 준비를 해서 송부를 하는 편이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3등 항해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선장님이 책임을 지되 선장님이 이제 지시를 해서 서류를 만드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뭐 2등 항해사 같은 경우는 주로 항해 루트 플래닝, 뭐 이제 길을 긋는 항해 계획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항해 계기를 점검하는 일들, 주로 항해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등 항해사는 이제 수석 항해사를 보좌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훈련 교육 같은 것들을 진행합니다. 근데 제가 수석 항해사는 이제 화물을 담당하고, 선장은 배의 전반적인 모든 업무들을 다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회사마다 조금 달라요. 회사마다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회사니까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회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여기서 차이가 조금은 나는 편입니다. 지금 몇 개월 근무하셨죠? 이제 3년 차 됐죠. 3년 차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이제 일본 회사, 한국 회사, 특히 해운 회사에서의 큰 차이점 좀. 일단은 뭐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화적인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문화적인 차이. 물론 뭐 이건 제 사견일 수도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일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국적 선언들을 기반으로 이제 회사를 많이 굴리다 보니까 다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그런
것들을 융합시키기 위한 시도들을 되게 많이 한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한국 회사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한국 선원에게 주로 맞춰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이제 문화를 형성시켜 놓은 거라면 여기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해놨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큰 회사이기 때문에 되게 인상 깊게 봤던 문화가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화? 안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박에서는 되게 안전이란 건 크리티컬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안전에 대해 가지는 경각심의 수준이 조금 다른 것 같고, 그거를 또 성취하기 위해서 들이는 노력도 되게 적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문화들로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공정문화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거 공정문화. 공정문화라고 하면 이제 본인이 이제 사실 외적으로 1차적인 개념은 어떤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책임을 물겠다라는 의의를 가지고 만들어진 문화고,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책임을 지면서 이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문화인 거죠, 어찌 보면. 근데 이게 일본에서는 되게 특이한 부분을 또 강조하는 게, 이 저스트가 공정이란 뜻도 있는데 그냥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흥미로운데?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생겼어요. 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한국에서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 그쵸, 책임을 지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당연한 건데,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 누가 했어? 그러니까 책임 소재를 찾기 위해 되게 이게 좀 집착을 그 책임 그쵸. 소재를 누군가가, 그러니까 누가 그걸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책임 소재를 찾기 위해서 되게 집요하게 한다. 그쵸, 집요하게 이제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다. 책임 소재를 찾기 위해서 이제 아,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형태인데,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굳이 음, 해운회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아, 군대도 그렇고 뭐 정치를 봐도 그런 게 되게 심하고,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그런데 그것의 큰 문제가 뭐냐고 생각을 했냐면은,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음. 일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덮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책임을 너무 강하게 계속 요구를 하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기는 더 어렵고, 이제 진실을 찾기가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경영자의 입장에선 그게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뜻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결국 안전에 대한 그 데이터가 부정확해진다는 뜻이고, 그것에 대응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뜻이니까, 이제 이 MOL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도 좀 경각심을 느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스트가 그냥이라는 뜻도 있는 게, 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네. 그냥 그럴 수 있지, 일하다 보면. 아, 그냥 정확하게 사건 경위를 보고하고 네. 나한테 얘기를 해라. 물론 모든 사건에 대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네. 뭐 술을 마셨거나 네. 음주 규정을 어겨서 안 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정문화에 기반해서 잘라내버리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일을 하다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어떤 인시던트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보다 큰 관용을 주고, 오히려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를 더 찾아서 다음에 재발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게 시도를 더 많이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되게 그런 것들은 긍정적인 문화였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어찌 보면 그렇게 세계 100척이 넘는 배를 굴리면서 생긴 노하우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되게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울 배를 이제 상해서 하다 보면 그 하루 종일 배, 그 바다 위에 떠 있고 배라는 공간에만 있잖아요. 물론 배가 그렇죠. 크지만. 그럼 배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삶의 터전이자 그렇죠. 세상인데, 그 순간에는 그러면 뭐 인프라나 뭐 예를 들면 기숙사는 당연히 있을 거고, 거기서의 좀 문화생활이나 체육시설, 뭐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잘 돼 있는지, 그게 이제 뭐 일단 MOL 선사에 잘 돼 있는지, 본인이 타는 그 배 모선에 잘 돼 있는지, 아니면 이게 선사마다도 이 차이가 있을 텐데 혹시 어떤지 좀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 회사대가 아니니까. 네. 시설과 관련해서는 뭐 회사마다 다르다기보다는 배마다 다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선종마다? 네, 설령에 따라도 다르고 선종마다도 다르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탔던 배가 하나 16년 건조 배였는데 그 배는 나름 시설이 괜찮게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생활 공간은 1인 1실이고요. 웬만하면 좋다. 웬만하면 4인 1실이고, 안 그런 배도 종종 봤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은 거의 없다고. 큰 상선?
엄청 큰 상승? 규모가 큰 상선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보면 뭐 여가 시설 같은 경우는 뭐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은 운동? 있긴 합니다. 있긴 네. 한데 이제 기구는 좀 제한적이고 음. 이제 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신청?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로 나오는 비용이 있어요. 한 달마다. 아. 그걸 이제 하나씩 모아가지고 뭐 러닝머신을 사는 경우도 있고 오. 아니면 랩풀 같은 것들 또 사는 경우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는 편이죠. 운동은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많이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피곤하다 보니까 헬스장을 가는 것도 사실은 지치기 때문에 또 교대 근무니까. 네, 그래서 야간 근무도 있을 거고. 근데 낮잠을 좀 자고 그래야 하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맨몸 운동이라도 하자라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헬창들? 네,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배 타는 동안 돈 모으고 몸 만들어서 그렇죠. 하잖아. 이제 휴가 때 가서 이제 여름에 휴가 나가면 몸자랑도 좀 하고 하는 거. 이제 막 휴가가 이제 주어지잖아요. 딱 휴가가 정해진 지, 픽스된 지, 약간 일주일 전부터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물론 계획을 짤 텐데, 일주일 전에. 왜냐면 군대도 그렇잖아요. 뭔가 휴가 한 달 전부터, 아니 며칠 전부터, 몇 주 전부터 되게 좀 설레기도 하고, 이번 휴가 나가서 뭐 하고 놀까, 누구 만날까, 막 이렇게 기대하고 하는데, 비쌀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일주일 전에는 시간이 안 가요. 나는 시간이 정말 잘 가는데 바쁘게 지내다 보면 그때 잠깐 멈춰요. 교대 계획 같은 경우는 뭐 여행 계획은 세우는데 딱히 저는 크게 세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세우는 거죠. 예를 들면 3달의 휴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첫 달은 뭐 여행을 가고 두 번째 달은 좀 집에서 있으면서 그리고 저도 사람이니까 인간관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 타는 사람. 그쵸. 아무리 그래도 막 부모님하고도 시간을 보내야 하고 못 봤던 친구들도 보고 그러다 보면 한 달은 또 쓰게 되는 거죠. 그쵸. 또 돌아다니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편이라서 근데 생각보다 여행은 좀 지금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여행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제가 그쵸. 배를 타면서 네. 이런 기회가 얼마 없으니까 휴가가 이렇게 긴 시기를 평생에 몇 번 가져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냥 최대한 많은 걸 경험할 수 있을 때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여행을 다니는 편이고요. 뭔가 궁금한 게, 전 또 저도 해양대였고, 이게 같이 그렇죠. 한국 해양대였잖아요. 물론 해사대, 일반대 다르고, 전공도 다르지만, 또 저희는 학교에서 만난 게 아니고, 맞아요. 스터디를 하면서, 대외 활동을 하면서 만났기 때문에, 뭔가, 부산선박금융연구회 있잖아요. 네. 그 해운 선박금융 스터디는 어떻게 알고 들어가셨어요? 저는 일단 2학년 때 그걸 알았는데요. 네. 학교에서 아예 홍보물이 몇 개 있었어요. 게시판에? 궁금하다라는 생각에 2학년 때 한번 시도를 했었거든요. 네. 면접에서 이제 대차게 까이고. 비밀 면접에서? 네. 2학년 때 그래요? 한번 까이. 왜냐면 그때 제가 탈락했어요, 그때? 네,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진짜 저 친구랑 갔었는데 둘 다 대단. 친구석들 놀러 왔나 이런 눈빛처럼 그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떨어지고 네. 4학년 때 다시 시도를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었죠. 2년, 떨어지고 2년 뒤에 재지원을 한 거예요? 네. 몰랐어. 전혀 몰랐어. 그럼 그 2년 동안 좀 되게 성장을 해서 갔네요? 왜냐면 제가 스터디에서 만났을 땐 되게 아는 것도 많고, 많이 배운 형인데. 3학년 때 공부를, 네. 그런 부분들을 되게 열심히 하기도 했고. 무슨 질문 받았는지 기억나세요? 면접으로? 근데 2학년 때는 기억이 안 나요. 그 정도로, 오케이. 기억이 안 나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겠죠. 4학년 때는 저도 활동할 때 못 뵀던 분인 것 같은데 되게 오비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저한테 머릿속에 그려진 분이 계신데. 그때 HMM과 관련해서 현 상황을 좀 한번 되게 설명을 해달라고 어려운 질문인데? 얘기를 하셔가지고 HMM이 이렇게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이런 근거가 무엇이라 생각하냐. 그때 당시에 되게 코로나 때문에 뭐라 해야 할까요? 운임이 폭등하지 않았어요. 물류대란? 네, 물류대란이 그쵸. 처음으로 물류대란이 있던 시기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힘을 입어서 HMM이 되게 큰 성장을 했었거든요. 최대 영업이익을 내고 그런 부분들 그 근거가 어떤 것이냐고 생각하냐 그런 질문을 받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전공에 대해서 질문도 받고 금융에 대해서 아는 게 있냐 뭐 이런 거 본인이 이 동아리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왜냐면 그분들은 되게 성실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연구에 활동을 해줄 이제 학생들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제가 이제 최근에 비맥의 취업 특강을 다녀왔잖아요. 네. 지금 27기, 28기 분들인데
저희가 그 비맥 시절 스터디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우리 수준과 너무 차이가 나요. 너무 지금 대학생들이 잘 하고 수준도 있어요. 높고 열정도 대단하고 아마 지금 저희랑 뭐 이게 당연히 경쟁은 아니지만 같이 하면 저희가 그분들 캐리 받을 것 같아요. 진짜. 그 네. 정도로. 근데 진짜 시원 분석 대회도 진짜 철저하게 진짜 열심히 거기 계신 분들 발표 들었을 때도 와 요즘 물론 저희랑 몇 살 차이 크게 안 나지만 그렇죠. 요즘 대학생들 수준이 걔네들이 이제 취준생으로 오면 경쟁자는 이거 쉽지 않겠는데? 네, 빨리 들어가야죠. 네, 빨리 들어가야겠는데 이제 흔히들 항해사들이 네. 이제 몇 년 배 타고 몇 억을 들고 육지로 돌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돈을 잘 번다고 네. 알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일단 뭐 제가 실수령액을 여쭤보진 않을 건데 일단 어쨌든 대충 저도 수치를 알거든요. 네. 근데 그 찍힌 돈을 보면 드는 생각이 있어요. 치킨 금융치료가 되나요? 금융치료. 네,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게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 다를 텐데 어쨌든 일단 초임 때는 네. 금융치료가 안 됐고요. 너무 아, 힘드니까 사람이. 네. 뭐 요즘은 내가 받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를 좀 알게 되니까 그런 좀 뿌듯한 마음도 많이 들고 월급을 받을 때보다 월급이 총 쌓여나가는 그 기분이라 해야 하나요? 그쵸. 내가 지금까지 얼마를 벌었다라는 앞자리 수가 바뀔 때마다 오, 조금 이제 부럽긴 해. 체감이 확 되는 게 있죠. 그런 거. 솔직히 대기업 월급보다 훨씬까지는 모르겠고 더 많이 벌긴 하니까. 급여만 생각하면 네. 제 급여가 모비스 다니는 사람보다 높았거든요. 저도 네. 주변에 근데- 모비스 다니는 형 지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직무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네. 그 직무와 네. 직급에 따라 다를 수 있긴 그쵸. 한데 초임끼리 비교를 하면은 좀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킹차 간무직보다 높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그만큼 덜 쉬고 음. 그렇게 이제 또 사회와 이격돼 단절. 있다로 해야 단절돼 있는 아니, 경우. 분명히 저는 그 받는 그 액수를 처음엔 저도 그런 대학생 때 못 모를 때는 뭐 그 사람들을 시기하고 했다는 게 보다는 근데 그 정도로 많이 준다고 이런 생각 정도는 들었는데 직접 배는 안 타봤지만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서 항해사들의 얘기나 삶을 이제 좀 또 형 같은 지인도 있고 들어보면 그 정도 액수를 주는 이유, 받는 이유가 있구나. 세상은 네. 이제 다 이유가 있다. 일한 만큼 주지 않습니다. 네. 일한 것보다 적게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기회비용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회사가 절대 손해를 보면서 그 돈을 주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29개월 이제 승선을 해야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군복무 대신 그렇죠. 29개월 배를 타는 건데 지금 절반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네. 지금 절반 동안 한동안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기억에 남는 건 사실 휴가 때 놀러 다니고 한 게 기억에 남는데 그런 건 빼고 업무를 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것들은 제가 그래도 뭐 승선을 그렇게 길게 한 건 아닌데 좀 부정기 LNG였고 되게 많은 나라들을 갈 수 있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MOL LNG 같은 경우는 진짜 전 세계를 다 다니거든요. 전 세계를 다닐 뿐만 아니라 작업도 여러 가지를 해요. 실제로 제가 LNG 이제 하역 작업 중에서 안 해본 게 파셜이라고 파셜. 파셜 디스차징 이런 것들만 빼고는 다 해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파셜이 뭐냐면은 그 어떤 한 항구에 가서 LNG를 내려주고 반만 내려주고 또 딴 데 가서 또 반 내려주고 그 LNG 원. 디스차징을 여러 군데서 하는 거죠. 한 번에 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얘 인도네시아 가서 퍼주고 또 퍼주다가 다 좀 남겨놓고 다 가서 중국 퍼주고 갔다 또 한국 가서 퍼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작업인데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네. 약간 분할 선적 같은 네, 느낌. 컨테이너랑 비슷한 분할 선적. 컨테이너 분할 선적은 이제 실는 거고 여기는 이게 그렇죠. 내리는 거고. 근데 이제 컨테이너는 그게 당연한 일이지만 LNG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는 작업이 되게 까다롭고 할 일도 많기 때문에 그거 빼고는 되게 릴로딩이라는 것도 해봤고 십2십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릴로딩이라고 릴로딩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가스값이 되게 많이 올랐을 때 했던 작업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배가 와서 디스차징 포트에 LNG를 내려주거든요. 그 내리자마자 저희 배가 붙어가지고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배가 가져온 걸 바로 받는 거죠. 디스차징 포트가 이거를 사서 파는 거예요, 바로. 왜냐하면 LNG 가격이 너무 빨리 올라 버리니까 이게 자기 디스차징 포트도 장사를 하는 거죠. 로딩 포트처럼.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면서 어렵네. 그렇죠. 그러니까 카타르 같은 나라들이 산유국이잖아요. 아, 그쵸, 그쵸. 산유국들이 가스를 팔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저희 한국은 산유국이 아닌데도 이제 한국이 카타르에서 가스를 사서 가스공사가 그걸 바로 파는 거예요. 아. 가스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되게 특이한 형태죠. 근데 그게 작업이 뭐 단순하게 뭐 그냥 붙여서 하는 거 똑같지 않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있고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아요. 이제 보람 찾던 순간은 그러면서 되게 사고를 많이 날 뻔한 적도 있었거든요. 사고? 좀 많은데 여러 가지가. 그 중에 근데 제가 제일 최근에 겪었던 사고를 말씀드리면은 입항을 하다가 네. 배가 멈춘 적이 있거든요. 못 멈춘 적이 있어요. 아, 멈춰야 하는데. 그죠. 부두에 붙으려면 멈춰야 하잖아요. 네. 근데 스탑 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진짜. 그거 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위험한 거잖아요. 맞아요. 딱 봐도. 차로 지금 브레이크가. 그렇죠. 안 브레이크가 안 밟히는데. 밟히니까 위험한데? 갖다 박는 거죠. 대신에 다행히 줄이 나가기 전에 그렇게 됐어요. 줄이 나가서 걸렸는데 그렇게 됐으면은 줄이 터지면서 사람이 뭐 해군에서 헛줄 터져서 누군가 죽었다 뭐 이런 뉴스도 보셨을 텐데 정도로 줄 작업은 되게 위험한데 줄이 걸리기 전에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서 다행이었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도선사가 너네 저반 못한다 해서 쫓겨나고 엔카링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저도 선교에서 이제 엔진을 조정하면서 이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제가 워낙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가 여러 군데 여러 나라를 가고 여러 작업들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많이 겪다 보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는 되게 떨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차분하게 제 할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옆에 다른 부하들도 노래 막 늦었네? 좀 부하들도 좀 얼타고 막 아. 함부로 막 엔진 스탑 하려고 막 하고 제 지시도 없이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컨트롤하면서 되게 작업을 쭉 이어나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뒤에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기록을 해야 하는데 그때도 제가 기록할 것들 다 그냥 착착착 찾아서 하고 다음날 이제 항만검사국에서 올라올 것들을 예상해서 로그북도 다 기록을 해놓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근데 스스로가 뭔가 이제 사고 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그냥 의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되게 네. 이런 그러니까 말로만 듣던 그런 보이지 않는 경험과 스탯들이 되게 중요하고 내가 지금 그게 쌓여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네. 보람차고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역설적으로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되게 아, 맞네. 뿌듯한 상황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 근데 보통 뭐 사실 자연스럽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거는 기억이 안 남고 이제 내가 좀 실수를 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스스로든지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해결을 하거나 그게 아무래도 기억에 남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물론 뭐 그때 당시에 선장님은 끔찍하게 기억도 하기 싫은 그런 사건이었겠지만 네. 저는 뭐 책임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드린 걸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